이슈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 시장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게 빠졌다 이런 시장의 얘기까지 있고 지금 뭐 패닉 상태였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봐도 하락률로는 뭐 지금 12.3% 나온 거고요. 뭐 금융위기 이후 이 정도 빠진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미국 시장에서는 뭐 10%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뭐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간 단위로 10% 넘게 하락했던 적은 20세기 이후에 일곱 번째 사건입니다. 뭐 최근에는 뭐 리먼 쇼크도 있고요. 또 2001년 그 동시 다발 테러 그리고 87년 그 블랙 먼데이 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근데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좀 더 안 좋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빨리 주가 조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격 변동을 추정하는 그 컴퓨터 매매가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킨 것도 있지만 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신용거래자들의 경우에는 추가 증거금 납부를 위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수급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투자자들은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세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반등이 찾아오더라도 매도 타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뭐 이렇게 보는 근거는 미래 주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그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장중 한때 50 근처까지 급등했던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증시가 안정이 되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크 아웃이 돼야 되겠고요. 또 경제나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지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다는 가정 하에서 봤을 경우에 뭐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주가가 안정화 과정을 거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뭐 지금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 장 후반에 연준의 이야기로 조금 낙폭을 회복하긴 했는데 일단 뭐 2만 5천 선까지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증시는 언제쯤 지금 다시 안정화가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사람들의 심리가 매우 그 불투명하고 또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조그만 악재도 한머니들이 되고 안전자산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역회전이 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연준의 금리 인하는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3월 달에 0.25% 금리 인하는 올해 초서부터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0.5%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요. 또 투자가들이 볼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투자가들이 계산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이 글로벌 성장에 대한 미치는 그 기여가 선진국 전체를 합친 것의 2배 정도 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성장의 기여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그 35% 전후라고 합니다.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돼야지 뭐 악재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뒤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각국이 펴내는 그 중국 정도의 재정이나 금융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서야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긴급 지금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죠. 지금 적절한 지금 수단을 쓸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나 지금 뭐 기정사실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네, 뭐 글로벌 시대에서는 뭐 미국만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국제 분업 시스템이 현재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생산이 100억 달러 감소하면 해외에서의 생산과 판매는 67억 달러가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IMF 총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쇼크가 장기화되면 끔찍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고 세계 성장률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뭐 미 연준도 미국 경제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3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는 100% 확률이고요. 0.5%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 현재는 90%에 달한 상황입니다. 뭐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뭐 주시장의 동요가 계속 크게
진행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큰 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것도 대규모 재정 정책에 대한 영향, 그리고 중국에서도 영업을 하라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나 애플 매장도 정상화되고 있고요. 또 중국 공장들이 실제 그 사람들이 그 공장에 들어오는 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리하게 공장 가동률을 높여서 어느 정도 그 중국 경제가 돌아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0.25%에 그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FRB가 얼마나 기동성 있는 금융 정책을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폭도 성격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국면에서 주식 시장은 어떻게 좀 전개가 됐습니까? 네, 1990년 이후에 미 연준이 금융 정책을 긴축해서 완화로 통화 정책을 180도 바꾼 적은 5번 있었습니다. 첫 금리 인하가 실시되기 3개월 전서부터 3개월 후까지 S&P 500 지수의 추이를 보면요. 금리 인하 45일 전에 이제 한 달 반 부터 주가는 조금씩 반영해 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금리 인하 전날부터 인하 뒤 3주까지는 보통 2에서 한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경험을 근거로 해서 봤을 경우에 3월 17일, 18일 날에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확실한 만큼 과거 경험에 근거해서 봤으면은 이번 주 중순서부터 역투자 기법을 쓰는 공격적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수에 나설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그 이전과 같은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은 막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4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까지 예상을 한다면 최대 한 5% 전후로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3월에 한 차례에 그칠까요? 아니면 향후에 또 수차례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부분까지 좀 인과관계를 좀 볼까요? 네,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를 비관적으로 보면서 성장률을 대충 1분기에는 0.5%포인트 미국 경제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6월 달까지 모두 0.75% 금리 인하를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FRB의 그 신통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뭐 현재 정책 금리는 1.5에서 1.75%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 차례 금리 인하가 계속 단행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카드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반영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정책 도구 부족으로 시장이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70%가 개인 소비가 버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완화 효과가 아무래도 그 이전에 보다 못하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에도 제한적인 영향밖에 끼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역사상 최정의 경기 확장 국면도 이번에 마침표를 찍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가 시작이 된다면 금리 인하 카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양적 완화 카드를 비롯해서 다양한 카드를 써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고민도 상당히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미국이 경기 후퇴에 들어간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에서는 GDP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돌아서 마이너스권에 들어가는 상황을 경기 후퇴라 그럽니다. 현재는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위치에서 GDP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현재 국면은 경기 감소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경기가 후퇴를 앞둔 상황이라면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면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0% 주가 조정에 끝나지 않고요. EPS라든지 주가 수익 비율 PER도 동시에 하락하기 때문에 주가는 최소 20% 이상 하락하는 본격적인 약세장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뭐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GDP 갭이 악화되고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FRB를 비롯해서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금리 인하, 양적 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데요. 트럼프도 이전보다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연준 그리고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주가도 그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좀 길게 봤을 경우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 쪽에 이제 생산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내 기업들에 대한 지금 고려가 다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좀 점쳐볼 수 있나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2009년부터 베트남에서 그 스마트폰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저렴한 인건비, 또 정부 보조금을 지렛대 삼아서 적극적으로 생산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베트남에서 그 생산이 전체 절반을 차지할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서 베트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행을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의 그 생산 타격은 거의 제로 수준 정도입니다. 반면에 중국 의존도가 70%인 애플은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삼성전자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거점의 분산 그리고 중국 전략의 재검토에 지금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2월 17일 날이었죠. 갑자기 1분기 매출이 최대 15%까지 증가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생산 차질, 부품 조달 부족, 여기에 세계 시장 판매 부진 때문에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인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생산 거점 분산에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인도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동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중국이 세계 공장이기도 하지만 세계 시장인 만큼 글로벌 생산과 판매 전략의 재검토 같은 경우에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진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봤어야 하는 게 중국 쪽의 지표 발표 하나를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35.7입니다. 리먼 이후로 지금 최저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최초로 반영된 통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주식시장에도 뭐 악재로 나오고 향후에 발표될 그 지수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좀 낮출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경제 지표가 충격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2월 달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46 정도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있는데 이것보다 11포인트 정도가 더 떨어졌다는 거죠. 5가지 이동 제한 조치가 얼마나 기업 환경에 가혹한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사항입니다.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 문제,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50에서 80%에 머물렀는데요. 아직 중국에서는 5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공장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 공급망 혼란이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지표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가 앞으로 한두 달 정도만 더 들어간다면 85% 기업이 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1, 2주 안에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민영 중소기업들은 65%가 자금난을 이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처를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위 23도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대체 생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을 유지하려면 이전보다는 앞으로 2배 이상 인건비 부담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 2중, 3중에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또 직원 복지 비용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엑소더스 현상에 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집권하는 동안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중국 제조업과 관련된 체감 지표는 빠르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JP모건이 2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무려 15%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V자도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JP모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로 추락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10%대 V자형 반등을 예상했는데요. 이는 연율 기준으로 해서 직전 분기 대비에 따른 기저 효과라는 겁니다. 워낙 마이너스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15% 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사항인데요. 신주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통제되고 있고 3월에 종식시키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국은 14억 중국 공장의 시작 버튼인 전인대를 연기시켰고요. 축구 리그 개막도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1억 8천만 명의 초중고생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공부를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농민공, 외지인들이 도시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류 대란이라든지 고용 문제 또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 시스템의 위기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제 붕괴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산업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전체 그리고 국유 기업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제한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내 사정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